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최영진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과 내일은 저 아나운서 이현웅이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와 또 유튜브 등으로 형진 아나운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노동법 백과사전 펼쳐봅니다. 뉴스나 신문 등을 보면요, 노동자 또 근로자라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함께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함께 4대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요, 노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니, 항상 저 이 시간 되게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아, 네. 예전에 저도 아르바이트 돈 떼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혹시 관련 내용이 나오나 네. 귀 기울여서 항상 들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도 상당히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이 가요. 네. 지난주에 이런 문자가 왔다고요. 네. 6587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 좀 알려주세요. 두 가지 단어를 다 사용하잖아요. 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는요, 네. 근로자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네, 법에서는 근로자라는 네. 용어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노동자라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왜냐, 근로는 조금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 수동적인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근면할 근자에 일할 노자를 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노동이라는 거는 더 능동적인 모습을 가리킨다. 일할 노자에 움직일 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하듯이 그대로 그냥 그를 하는 사람, 노동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자라고 하는 언어 순화 운동이 일어나고, 순화는 뭐 그렇죠. 언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아직 법에서는 근로자라고 그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시기도 하고, 저도 오히려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법적으로는 근로자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고 네. 장차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걸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근로자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법적에서 정의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로자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정의를 알려드리면요. 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만 들어봐서 직업의 종류는 관계없는 건 알겠고 그러면 근로만 제공하면 되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석에 하도 의견이 분분하니까 우리 판례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립을 해놓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판례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해석론, 판례에 의해서 판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계약과 실제가 다른 경우입니다. 네. 우리가 뭐 흔히 알다시피 뭐 업무 도급 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하고 나서 그 계약서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항상 계약은 계약대로 실제는 우리 똑같이 직장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시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그거는 계약은 계약이고 4대 보험 안 들었거나 그냥 세금을 3.3% 뗀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직원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심지어는 제가 그래요. 어느 사업장에 점검을 나가거나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 사장님 직원 몇 명이세요 하면 우리 4대 보험 들어가는 직원은 몇 명, 아닌 사람들은 아니니까 안 들어가니까 직원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다. 예. 뭐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의하면 근로자로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네. 프리랜서랑 또 네. 정규직 그 사원으로 일한 적이 다 있었는데 네. 사실 일할 때 특별히 다른 거 못 느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다 근로자로서 네. 일 충분히 열심히 맞습니다. 했던 그 네. 기업밖에 없어서 네, 맞아요. 참 이게 얘기가 좀 남다르게 들립니다. 네. 퇴직금 관련해서 4대 보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실질과 다르면은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서 근로자성을 판단해서 다른 부가적으로
퇴직금을 계하거나 연차 휴가를 계산해 줘야 된다거나 그게 남아 있는 거죠. 네. 앞서서 판례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판례들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를 판단을 좀 하나요? 그냥 손쉽게 알려드리면요. 이게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내가 그 회사에 묶여서 일하고 있는 그런 종속 관계가 인정돼야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되는데요.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했다. 두 번째는 그게 내가 일을 하고 난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이다라는 걸 증명을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요. 하나는 지위 명명인데요. 여기는 업무 내용을 누가 결정하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모든 과정과 결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직장인처럼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나 업무 분장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근무 장소의 구속성도 받게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는요. 이 보수 받는 돈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프리랜서 계약이나 이런 거에서 업무 도급에 대한 그 전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돈으로 받는 건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갑종 근로소득세 예전에는 지금은 소득세 주민세라고 근로소득세라고 한답니다.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소득세 주민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급이나 근로소득세 3.3%를 뗐다고 해가지고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들이 엄청 크거든요. 네네네. 기본급이 없이 정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나는 근로소득세 떼는 줄 알았는데 3.3% 그냥 임의로 떼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사용하는 작업 도구는 누가 소유하느냐. 네. 그다음에 내가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업무의 대체성. 그다음에 나의 업무의 전속성.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두루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됐나요? 15년까지는 안 됐겠어요. 네. 한 10년 좀 더 됐는데 네네. 이 녹즙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지휘 명령 따랐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무 시간과 장소 정해져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신 기준에 다 따랐는데 그 임금을 한 3개월 정도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가니까 네. 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개인 사업자래요. 네, 왜냐하면 이 녹즙 배달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유사하지만 사실 그에 대한 배달이라는 업무에 도급을 준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근로 시간과 하기사 그 배달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속은 받게 되죠. 네. 그런데 내가 배달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는 아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달 그 배달한 업무 자체만 도급을 받으면 그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거고, 예, 조금 더 지체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냥 여유 이런 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시는 이제 배달하시는 그냥 땡땡 야쿠르트 이렇게 아주머니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퇴직금 소송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근로자성을 인정 못 받은 사례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배달 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분쟁이 많은 좀 직업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또 대표적으로 그렇죠. 있을까요? 이거는 대부분의 학원 강사분들. 네. 왜냐하면 자유롭게 하는데 거의 다 묶여 있으시는 분들 그러네요. 많죠. 그 다음에 지입차주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미용실 디자이너 분들, 예, 이런 분들 직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 보면 학원 강사나 미용실 디자이너 같은 분들은 역시나 우리 스타성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프리랜서나 자기들 그렇죠. 할 수 있는 재량들이 더 많으니까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되게 거의 묶여서 상담해주고 학부모 상담하고 이렇게 묶인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4대 보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4대 보험에 들기 싫어서 회사에 4대 보험 가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네. 합니다. 예, 예. 자, 그럴 때 회사는 해당 직원의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 대부분은 이제 회사에서는 그런 거 요청 있거나 말거나 거의 다 이제는 법을 아시니까 가입시키게 되는데요. 역시나 우리 요식업에서가 많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인난을 겪으시게 되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오신 분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거의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가게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4대 보험에 가입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4대 보험에
그 원천 가입시키도록 많은 의무를 사업주한테 부과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그냥 본인이 먼저 요청을 하고 안에 가입을 시키지 말라라는 요청을 한 거에 대한 각서나 뭔가 확인서 같은 걸 받아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거는 사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하면 원천 의무 강제 직원이라고 하면 당연 가입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장님 그리고 가입시켜야 되는 신고 의무는 사업주한테 부과해놨기 때문에 안 되면 나중에 뭐 그 퇴사하는 경우에 많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근로자 부담금은 다시 근로자한테 그냥 그대로 받으면 좋지만 안 준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번거롭고 지루한 과정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그냥 가입시키는 게 맞다. 지금은 왜냐하면 사대보험공단에서 이제 그런 사업자로 신고하시고 뭐 1억만 막 계속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조금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서 좀 가입하시는 게 제일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런 거를 조금 엄격히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느끼는 게 네. 제가 이제 전 직장이 여행업 쪽이다 보니까 예. 지금 같이 있던 동료들이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네.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 4대 보험에 결국 중복 가입을 하면 안 되니까 또. 그렇죠. 요거는 이제 지원금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래요. 그 네. 이제 여행사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 원사업장에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쭉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장기화돼서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고용 유지해서 그냥 그쪽에서 가입을 시켜놓더라도 이분의 생계를 더 이어나가야 네,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일시적이나 그런 일용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가지 하나에만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걸 고수할 필요가 있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지원금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죠. 사실 이게 원래 받던 임금 수준에 비하면 네. 굉장히 낮은 편이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 또 있는 거다. 여기서는 그러면 고용 유지한다고 놓고 이 사람 다른 데 다 가서 일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죠. 이건 어떻게 방지할 거냐라는 반문이 나오거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지금 세태도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4대 보험에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할 이유를 좀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대보험 하는데요. 사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 중에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100% 부담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우리 근로자분의 그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신고한 보수의 4.5%,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3.335%,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0.8%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중요한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 월 보수에 맞게 그냥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회사에서 왜냐하면 회사 부담금이 50% 있다가 보니까 회사에서 근로자분 모르게 신고 금액은 적게 신고하고 도리어 공제는 월급에다가 보험료율을 매겨서 공제를 더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 근로자분이 그러니까 공제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물론 계산해서 요율 넣어서 계산해 보셔도 되는 거지만 기준 소득월액이나 보수가 얼마나 신고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공단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뭐 근로자 노동자의 차이를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월 보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이 네. 보수는 임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금은 사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우리 사대보험이나 그 세무서 쪽에서 얘기하는 보수나 이런 건 그 세법에 의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같은 월급이라도 기본급과 식대 차량 유지비로 나눠져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같은 2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그 기본급 180만 원, 식대 10만 원, 뭐 그 육아수당 10만 원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다고 하면 식대와 육아수당은 비과세거든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네. 예.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과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를 하니까 신고는 결국에는 2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80만 원만 신고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를 가지고 보수라고 얘기할 때는 비과세 소득을 뺀 나머지를 얘기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노무 상담 함께 하고 있는데 네. 6635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좀 보내주셨네요.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가 20여일씩 늦게 5개월 동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카드 연체 그리고 연체료가 발생해서 신용등급 하락까지 손해를 보고 계시대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사실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는 법상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왜냐하면 그 임금 정기 지급일 전에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체불 기간 동안에는 연 15%에서 20% 뭐 물론 연 20%라고 법에는 정해놨습니다만은 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도록 해놨어요. 뭐 노동부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회사에 청구하시더라도 회사가 그래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줄게 하면 그대로 받으실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어느 회사가 그런 지연이자를 쉽게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회사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이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막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네. 참 그냥 근로자로서 혼자의 그 피해를 네. 뭐 회사를 상대로 상대하기가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임금 정기 지급일을 위반하고 20일 뒤에 지급한 거니까 임금 체불에는 해당돼요. 그 임금 체불 죄를 물을 수는 있죠. 하지만 20일 뒤에 임금은 수령을 하셨으니까 그 뭐 20일 뒤에는 체불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그 임금에 대한 채권은. 예,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회사 사정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좀 상담이 많이 들어오시죠. 예,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사실 회사에서는 못 주는 이유가 정말 본인들의 거의 기책에 의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회사의 기책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는 뭐 정말 대재앙이니까 그렇죠. 이 대재앙에서는 회사나 사장님들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나 능력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근로자분은 그대로 있을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다 이해를 하시면서도 이 상황들이 다 불편한 거예요. 정말 정말 불편한 지금. 네. 정말 뭐 새로 겪는 일들이다 보니까 이런 노무 관련된 그런 고민, 걱정 그리고 분쟁 그런 것들도 좀 새로 앞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이 많이 남겨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 노무 상담 주셨던 6635님께서 시원한 답변 너무 감사하다고 실시간으로 또 답장을 고맙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6029님께서 얼마 전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걸 봤는데 이게 뭔가요 하셨네요.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네요.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이신 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월 보수라고 하면 아까는 뭐 식대나 이런 거 비과세 제외하고 215만 원 미만이니까 214만 원까지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에 지원하는 건데요. 최대는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5명 미만에서는 최대 90%까지 지원되고요. 기가입자 같은 경우는 최대 30%까지 지원을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로자분만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용자하고 근로자 직접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폐해가 한 가지 있어요. 지원을 받으시다 보니까 나중에 은행에 대출 받으실 때 그 국민연금료 기준소득 월액이나 납부 내역대로 왔을 때 대출의 한도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금 지원을 받아서.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잘 알아보시고 이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